왠지 여기서면 항상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야 느낌이 듭니다. 오랜만에 열링하는데 서는데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리가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이제 다 써서 이제 그 내용을 나눌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마련이 된 자리였는데 저희 유학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이 돼가지고 왠지 갑자기 분위기가 고별 인사를 하는 자리인 것처럼 약간 좀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무래도 저는 4월 말에 독일 베를린으로 가게 됐고요. 바로 박사학위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일단 쪽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학 자격을 따는 어학 코스를 먼저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국 전까지 교회를 나오는 거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인사도 하긴 해야겠지만 사실 이제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 제 논문 이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전부 다 제 마음대로 섞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강좌 주제가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일단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 평화의 의미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가 평화가 어떤 정형화된 행위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평화를 이제 말할 때 야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평화는 우리가 딱 구체적으로 동사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보고 형용하는 형용사의 그 형태로 쓰는 저거는 평화로운 상태다, 평화롭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국어사전에서는 평화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기 화면 보시면은 명사랑 형용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 명사에서 평온하고 화목함 그리고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아무래도 폭력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서 저기 2번이 있는 곳에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저는 이게 과연 진짜로 평화로운 상황인지 약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같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있고 너의 생각이 있고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뻔히 알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일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갈등인데 갈등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과연? 만약 이게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평화로운 상태로 보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등의 해결책은 이 분쟁과 갈등이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분쟁과 갈등을 드러내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기가 막힌다는 말이 있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죽겠다. 우리는 이 말을 뭐라 말할 수 없이 답답할 때 이 말을 합니다. 함석헌은 이 기막힌다라는 표현을 평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가 막힌다는 것은 기운, 즉 정신활동이 자유롭게 발산되지 못하고 막힌다는 뜻입니다. 정신활동, 그러니까 생각한 걸 말하고 생각한 걸 글로 쓰고 이런 일체의 정신활동들이 억압되는 상황이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함석헌은 이 발산하는 기운을 강자를 못 나오게 막는 게 아니라 이 기운을 발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소하게 하는 것이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정신활동이 막히지 않고 발산되는 것, 즉 기막혀 죽는 일이 없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평화로운 상황이 되려면, 이 기막혀 죽는 일이 없으려면 길을 막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막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힘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운이 발산하는 힘이 있는데 그 발산하는 것을 막으려면은 그 발산하는 힘을 뛰어넘는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힘은 그 발산을 누르는 힘이고 억압하는 힘입니다. 함석헌은 이 힘이 고취화된 것이 폭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집중시키는 게 국가라고 보았습니다. 이 국가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그냥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정부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는 폭력적이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들? 오늘날 우리가 살 때는 국가가 그렇게 폭력적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독재국가 같은 경우는 폭력적이겠지만 민주국가가 그렇게까지 비판할 정도로 폭력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석헌은 왜 국가를 폭력적이라고 봤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함석헌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함석헌은 1901년에 태어났습니다. 1901년은 조선 말기죠. 가장 마지막. 그리고 함석헌이 유년 시절부터 40대가 될 때까지는 함석헌에게 있어서 국가는 일제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정권, 즉 일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수탈당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석헌이 일본 유학을 하고 있을 시절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우물에 돌을 풀었다는 누명을 쓰고 많은 조선인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함석헌 선생도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일제에 의해서 잡혔다 풀려나기를 4번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에는 고초를 겪지 않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함석헌의 출신지는 이곳 평안북도 용천군이었습니다. 여기는 신의주 바로 아래입니다. 그리고 함석헌이 배우고 가르쳤던 오산학교도 이곳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습니다. 해방 전까지 함석헌의 주요 활동지는 전부 다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이 물러간 뒤에 북한 땅에 진주한 소련군들은 해당 지역에 있던 명망 있는 인사들을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좀 더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함석헌은 소련군의 정치적 선전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함석헌은 일제에 이어서 소련군에 의해서도 체포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석헌은 이제 결국에는 고향 땅을 떠나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한 땅에서는 좀 편하게 살았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함석헌이 하는 가민 활동과 저술 활동은 남한의 정권에서도 늘 눈에 것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언가 큰 사건을 터뜨리려고 할 때마다 함석헌은 의뢰에 잡혀갔습니다. 물론 함석헌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됐기 때문이지만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뭔가 큰 사건을 터뜨리려고 할 때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함석헌을 잡아다 가두기도 했습니다. 함석헌은 일제, 북한, 남한 어느 정권에서든 항상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함석헌이 국가를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게 단지 자신이 국가로부터 겪은 고초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적개심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의 글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국가라는 시스템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국가라는 시스템은 처음부터 군대와
길보드가 생겨났고 국가 권력은 군사력이고 지금 모든 것은 폭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쓰는 글도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함석헌을 평화의 기수로 이끌어내게 된 것은 그런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뭐 학문적인 작업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몸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받은 폭력의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정부를 경험하지 못한 함석헌에게 있어서는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두르는 그런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함석헌의 삶 안에서는 그러한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함석헌은 그런 국가를 마치 우리 삶에서 결코 제외시킬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느냐, 혹은 국가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함석헌은 때로는 아나키스트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 국가는 폭력 집단이다, 국가는 악의 근원이다, 국가 체계는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국가라는 시스템을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 손으로 국가를 해체한다거나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사 제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바로 평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 좀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라는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때 사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지 않고 뭐 DMZ에 있는 감시초소들도 다 막 폭파시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진짜 막 곧 있으면 종전선언도 금방 할 것 같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2월 달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됐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뭐 합의에 이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북한이 뭐 동창리에 미사일 발사 시설을 다시 뭐 재가동한다 뭐 이런 소문도 막 있고 뭐 그래요. 이런 뉴스가 들리는 상황에서 평화가 금방 올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물론 이런 국가 정권들의 수장들에 의해서 평화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뭐 싫어할 만한 일은 아니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충분히. 뭐 전쟁이나 뭐 분쟁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 정상들의 레벨에서 평화 무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 탑다운의 방식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과연 완전한 평화일까요? 왕이나 정부가 결정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평화가 오고 천지가 개벽하듯이 모든 게 다 바뀌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평화는 다시 한번 그 정치인들의 변덕이나 다른 말 한마디로 금방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랑 김정은이 서로 설전을 주고받을 때 서로를 향해 하던 말들입니다. 리틀 로켓맨, 미치광이, 미친 사람, 병든 강아지 이랬다가 늙다리, 미치광이, 불망나니 깡패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존경할 만하다. 이러한 서로 간의 호칭 뭐 비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급작스럽게 바뀌고 지금은 서로 우리는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뭐 나는 뭐 서로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솔직히 어느 때고 김정은이 미사일 한번 더 쏘든가 아니면은 트럼프가 트위터로 또 욕 한번 하면은
금방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는 평화, 든든한 평화는 어떻게 해야 올까요? 저는 그 든든한 평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평화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평화, 가장 아래 단계인 우리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와야만이 그게 이제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 온전한 평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판결은 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유대인 지도층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총독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내린 판결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만약에 자기한테 요구하는 그런 유대인 지도층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유대 총독부와 유대인 지도자들의 갈등을 피하고자 내린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갈등을 드러내고 그걸 푸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 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성의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을 회피하거나 혹은 억압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이게 팍스 로마의 평화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평화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평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좀 미숙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또 매 주일마다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서로 평화를 빌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저도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라고 가는 걸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평화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 대단하신 예수님도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었던 길입니다. 그 자체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쉽지 않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 가면은 뭐 금방 돌아오지도 않을 길이기도 하고 또 2억만이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제가 가온교회 처음 왔던 게 2014년 3월입니다. 벌써 이제 5년을 채웠고 이제 6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5년이라면 꽤 긴 시간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그렇게 5년이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독일 가서도 아마 그 정도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가온에서의 5년이 되게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막 갔다 오면 또 벌써 금방 끝내고 왔냐 하고 할지도 몰라요. 어려운 길을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걱정도 많고요. 하지만 이 두려움 많은 청년의 앞길을 위해서 앞으로 걸어갈 때를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우분들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